오늘은 남구만의 수필, 조설이니까 낚시 이야기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 조설이라고 하는 수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설, 좀 전에 얘기했죠? 낚시 이야기라는 뜻으로 한문수필의 일종인 설에 해당합니다. 주인공인 나아가 4명의 손님들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그렇지, 문답식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다. 낚시와 관련한 손님과의 대화를 통해 낚시에 능숙해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자,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의 흐름을 갖는다, 안 갖는다? 갖는다. 이 과정에서 고기 잡는 방법과 고기 잡는 묘리, 잠깐. 그러니까 방법과 묘한 이치는 다른 개념인 거죠. 그죠? 더더군다나 고기 잡는 묘리는 공부를 하거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교훈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요게 주제가 되겠네요. 다른 사람에게서 이 배움을 통해 쉽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가르침에 의해 배우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 스스로 깨닫는 거, 이걸 우리가 자득이라고 그래요. 자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필이니까요, 처음, 중간, 끝이라고 하는 내용 단락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요, 경술년 1670년 현종 11년에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그렇죠, 시간적 배경이죠. 나는 글쓴이 내지는 서술자예요. 결성으로 돌아오니, 이때 결성은 고향이야.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 보니까 아마 벼슬을 그만두고 내려온 것 같아요. 집 뒤에 작은 연못이 있었더라. 이때 작은 연못 체크 들어갈까요? 자, 요거는요, 깨달음을 얻는 공간이고요, 배움이 확장되는 공간이다. 자, 요것만 봐가지고는 모르죠. 작품 전체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공간과 그 다음에 이 공간이 갖는 의미, 특히나 이 공간이 갖는 의미는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문제 출제의 유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배경이죠. 배경의 의미를 묻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배경의 의미를 묻는 문제들은 배경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배경을 대하는 인물의 태도 내지는 전체 주제를 살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어쨌거나 간에 집 뒤에 작은 못이 있었는 바, 넓이가 수십 보이고 깊이가 6, 7척이 못 되는데 하는 거 보니까 넓긴 한데 그렇게 깊지는 않아. 나는 긴 여름날 할 일이 없으면 번번이 가서 물고기들이 입을 뻐끔거리며 떼지어 노는 것을 구경하곤 하였다. 자, 이때 긴 여름날, 이 긴 여름날은 계절적 배경 내지는 시간적 배경이죠. 자,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 요거, 그 새로운 것이 바로 뭡니까? 낚시죠. 자, 낚시를 시도하는 시간이야. 근데 새롭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낚시에 대한 경험이 있어, 없어? 없어. 한마디로 뭐예요? 무지자예요. 모르는 자란 말이죠. 미성숙한 자예요. 그 미성숙한 자, 무지자가 뭘로? 지자로 바뀌려고 하는 거죠. 자, 지혜로운 자로 바뀌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이제 낚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계속 갑시다. 하루는 이웃사람이, 이때 이웃사람이 누구야? 그렇지, 나에게 낚시를 가르쳐준 사람이겠죠. 대나무 하나를 잘라 무엇을 만들고? 낚싯대를 만들고. 그러니까 낚시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낚싯대가 있어야 돼. 바늘을 두드려 낚싯바늘을 만들어서 무엇이 있어야 돼? 낚싯바늘이 있어야 돼. 나에게 주고 물결 사이에 낚싯줄을 들이게 하였다. 한마디로 공부하려는 학생한테 책을 주고, 그 다음에 연필, 볼필 기도구를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게 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나아가 낚시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살아서 낚싯바늘의 길이와 너비와 구분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낚싯바늘의 길이와 너비와 굵은 정도, 이게 바로 낚시 기술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저 이웃 사람이 준 것을 좋게 여겨서. 즉 뭐야? 나는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의 호의를 감사하게만 여기는 거야. 이게 좋은 낚싯대인지 좋지 못한 낚싯대인지 나에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그걸 구별할 능력이 아직은 없는 거죠. 하루 종일 낚싯대를 들여서 계속 문제만 푸는 거야. 이게 나한테 내 수준에 맞는 문제집인지 맞지 않는 문제집인지 몰라. 그냥 그대로 푸는 거야. 한마디로 뭐야? 양적. 투하죠. 자, 하루 종일 낚싯대를 들이웠으나 고기잡이를 위해서 기다렸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뭐야? 실패한 거죠. 왜? 방법을 모르니까. 묘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처음 부분이고요. 시골집에서 처음으로 낚시를 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다음날 한 손님이 와서 나에게 낚싯바늘을 보고 말하기를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 낚싯바늘 끝이 너무 굽어서 안으로 향했어. 이거는 이 문제집은 여기 안 맞아. 물고기가 바늘을 삼키기는 쉬우나 뱉기도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리지. 그래, 공부하는 거 편하지. 쉬워. 너무 쉬워. 근데 문제는 뭐야? 시험 문제하고 경향이 안 맞아. 그러니 반드시 끝을 조금 펴서 밖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한마디로 뭐가 문제예요? 바늘이 문제죠. 내가 그 손님으로 하여금 낚싯바늘을 두드려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개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낚싯바늘을 두드려 밖으로 향하게 한 게 누굽니까? 향하게 한 거는 손님이에요. 즉 자기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손님에게 한 거죠.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또 하나 뭡니까? 낚싯바늘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낚싯바늘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재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좀 만들어줘!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만드는 거야. 일종의 임시방편이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미봉책 내지는 고식지게라고 합니다.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하고요. 아랫돌 빼서 윗담 쌓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요 대목은 조금 더 봐야 되는데요. 나가 새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낚싯바늘을 밖으로 펴거나 바늘 굽이의 둥글기를 좁게 만들거나 바늘의 굽힌 곡선을 끝을 짧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낚시를 잘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당기는 것과 비로 쓸듯이 당기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낚시의 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한마디로 뭐야? 물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글쓴이는 그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우리는 이 대목에서 뭐라고 쓰는 게 좋아요? 고식지게 내지는 미봉책이라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건드리지 않고 있다. 다음 날 또 한 손님이 와서 낚싯바늘을 보고 말하기를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엔 또 뭔데? 낚싯바늘의 끝이 밖으로 향하기는 하였으나 그래 그러기는 해. 근데 문제는 뭐야? 너무 넓어. 그래서 물고기의 입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한마디로 뭐예요?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디테일하지가 못해. 어디를 좁게 하고 어디를 넓게 하고 어디를 날카롭게 하고 어디를 뭉뚱그렇게 하고 이런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손님으로 하여금 낚싯바늘을 두드려서 바늘의 둘레를 좁게 한 다음 똑같죠? 앞에서의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네. 아 진짜 말 안 들어. 본질적인 게 중요하다니까. 미봉책 고식지게 겨우 한 마리를 잡았을 뿐이다. 그렇죠. 인풋 투자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미약해. 다음 날 또 두 손님이 왔으므로 내가 낚싯바늘을 보여주고 그동안의 사연을 말하니 한 손님이 말하기를 물고기가 조금 잡히는 것은 당연하다. 왜? 낚싯바늘을 눌러서 굽힐 적에는 반드시 굽힌 곡선의 끝을 짧게 하여 겨우 쌀아기 하나 끼울만 해야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디테일하지가 못해. 그래서 내뱉게 생겼다. 그래 그럼 네가 좀 해줘. 똑같아. 이에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여러 번 물었으나
낚싯줄을 당겨 들어 올리면 빠져서 떨어져 나가곤 했다. 그렇다면 이때는 낚싯바늘의 문제예요? 아니죠. 당기는 힘의 문제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간에 여기까지는 손님들로부터 낚싯바늘을 매는 방법 또는 낚싯바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옆에 한 손님이 보고 말하기를 저 손님의 설명이 낚싯바늘 즉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맞으나 낚싯줄을 당기는 방법이 빠졌다. 한마디로 뭐야? 행위가 미숙해.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공부하는 걸로 갑시다.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초심자야. 처음 공부를 시작했지. 아, 국어 공부해야지. 나도 국어 공부를 해서 국어 성적을 올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 다음에 서점에 딱 간 거야. 서점에 딱 갔더니 책이 너무 많아. 문제집이 너무 많아.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어. 단계도 많아. 뭐 기본편 있죠. 문학편 있죠. 독서편 있죠. 문학편도 그냥 문학만 있어. 현대소설, 고전소설, 현대시, 고전시, 수필극 막 쪼개져. 막 쪼개지니까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공부를 처음 하는 거니까 기본편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기본편을 하는데 기본편도 또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고 막 이상해. 그래서 뭘 해야 되지? 근데 모르겠는 거야. 그럴 때 옆에서 얘기하는 거야. 너 성적이 몇 점이니? 몇 등급이에요? 몇 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해. 너 뭐 하고 싶니? 너 이 기본편에, 시편에.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막 푸는 거야. 드립다 대고 푸는 거야. 막 푸는데, 풀기는 푸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옆에서 얘기해. 야, 너 지금 고3 아니니? 예. 그럼 수능이 내일 모레인데, 이거 들고 있으면 이거 수능하고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수능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걸 풀어야지 하고 이제는 실전편을 주는 거야. 파이널을 주는 거야. 그 파이널을 풀어. 근데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야, 지금 시기에 파이널을 푸는 게 맞기는 한데 이 책이 맞기는 한데 네가 푸는 방법이 잘못됐다. 야. 문학은 이렇게 풀어야 되고 비문학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듣고서나 조금 더 물어볼 거 물어보고 자기 부족한 점 채우고 스스로가 풀어보겠죠. 근데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글쓴이는 네가 풀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가 풀어주세요 그럼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황당하죠. 그죠? 지금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은 지금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상대로 하여금 가르쳐준 사람으로 하여금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되니?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네가 푸는 방법이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낚싯줄에 찌를 맨다는 것은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을 일정하게 하여 물고기가 바늘을 삼켰는지 뱉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한 거야. 실전편 내지는 모의고사를 푼다는 것은 네가 시간 내에 풀어가지고 시간 내에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게 하는 거야. 그렇죠?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는 것은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 시간의 문제인지, 독서의 문제인지, 문학의 문제인지, 선택 과목의 문제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거야. 모의고사를 푸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근데 공부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알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해설지를 보고 확인할 것인가? 다른 문제집을 풀 것인가? 지도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서브 프린트를 받을 것인가? 이런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겠지요. 그죠? 근데 그 보완책도 네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아니죠. 이건 스스로가 해야죠. 찌가 움직이기만 하고 아직 잠기지 않은 것은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아직 다 삼키지 않았을 때인데 갑자기 낚싯줄을 당겨 올리면 너무 빠른 것이고 찌가 잠겼다가 약간 움직이는 것은 바늘을 삼켰다가 다시 뱉었을 때인데 그때 천천히 당기면 이미 늦은 것이다. 그러니까 찌를 보고서나 물고기가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삼켰는지 뱉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찌의 용도와 사용시 주의법이에요. 이 때문에 반드시 잠길락 말락할 때 그 순간 그
시점에 당겨 올려야 되는 거야.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시점을 포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당겨 올렸을 때에도 손을 높이 들고 곧바로 들어 올리면 물고기의 입이 벌어져서 낚싯바늘의 끝이 아직 걸리지 않아 고기가 낚싯바늘을 따라 입을 벌리면 낙엽이 나뭇잎에서 떨어지듯, 비유법이죠. 그 비유법을 통해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우면서 자, 손을 마치 비질하듯 옆으로 기울여서 들어 올려야 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거는 단순히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방법을 터득했는가 안 터득했는가가 매우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면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목구멍으로 삼킨 다음이어서 낚싯바늘의 갈고리 부분이 목구멍에 걸려 좌우로 요동을 쳐도 단단히 박힐 것이니 잡고 놓치지 않을 것이야. 한마디로 뭐예요? 물고기의 입에 낚싯바늘이 걸려서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 과정을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알매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예요. 그 기술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님으로부터 낚싯대를 채워 올리는 그 순간을 아는 방법을 배우죠. 그래서 내가 그 방법대로 합니다. 했더니 서너 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손님이 말합니다. 법은 여기서 다 했지만 묘리는 아직 다 하지 못하였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일단 서너 마리 잡았다는 건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법은 다 했지만 묘리는 다 하지 못했다 라고 할 때 이 법은 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물고기를 잡는 기술이에요. 테크닉. 스킬은 알지만 묘리, 한마디로 지혜, 즉 자신만의 방법은 아직 만들지 못하였구나 라고 해서 이 기술이 완전히 익숙해졌다, 익숙하지 않다, 아직은 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한테 배웠어도 그것이 내 몸에 맞아야 돼.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진짜인 것 같아도 아니 진짜야. 그렇게 하면 성적이 오르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자기 몸에 맞아야 돼.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채널에 있는 많은 설명들, 많은 문학작품들과 그 문학작품에 대한 설명들 좋죠. 깔끔해요. 내 자랑 같지만은 내 자랑이 아니라 팩트가 그래요. 깔끔하고요. 이해하기 쉽고요. 필요한 부분들을 다 체크해서 넣어놨어요. 오, 잘하는데 이러고 끝나면 땡이죠.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그 다음에 내 것을 익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작품과 관련된 문제들에 다시 한번 스스로가 뭐 해봐야 돼요? 적용을 해봐야죠.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터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는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게시판에다가 글을 쓰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또 들으면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쓱 5배속으로 듣는 거, 5배속은 없을 거예요. 그죠? 보통 한 2.5배속까지는 보는 것 같은데 쭉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낚싯대를 가져다가 스스로 들이오니 낚싯줄도 나의 낚싯줄이요, 낚싯바늘도 나의 낚싯바늘이요, 먹이도 나의 먹이요, 앉은 곳도 내가 앉은 자리였으며 열거하고 있어요. 상황을. 바뀐 것이라고는 단지 낚싯대를 잡는 손. 한마디로 뭐예요? 누가 낚시질을 하느냐죠. 내가 낚시질을 하느냐, 그 손님이 낚시질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손이 그냥 단순한 손이에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즉 신체의 일부를 통해서 그 사람을 가리킴으로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대유법이죠. 낚싯대를 들이우자마자 물고기가 마침내 낚싯바늘을 머금고 올라와서 머리를 나란히 하고 앞을 다투어 과장이죠. 아마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늙는 족족 잡히는 거야. 그래야 낚싯대를 들어 올려 물고기를 잡는 것이 마치 뭐 같아. 광주리 속에 집어 소반 위에 올리는 것 같이 손을 멈출 사이가 없었다.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고기 잡는 게 너무 쉬워. 비유법이고 식유법이에요. 짜증나죠? 나는 진짜 고민해서 문제를 푸는데 이게 마찬가지나 따져보고 다시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재보고 건너보고 하는데 어떤 애는 딱 보자마자 툭툭 찍어. 그냥 찍는 것 같아. 근데 다 맞아.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는 아무 생각 없이 찍는 것 같지만 아무 생각 없이 찍는 것이 아니라 답만 찍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하고 나하고 한 1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 뭐 나하고 크게 다른 것도 없는데 나하고 뭐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사람과 나의 차이는 사실은 10배 내지는 많으면 20배의 차이가 나요. 내가 볼 때 하나의 차이밖에 없는 거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나보다 10배 이상 알고 있고 나보다 10배 이상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왜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느냐? 그거는 내가 겉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속까지 들여다보진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판단을 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나를 높이고 상대를 깎아내려.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쟤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잠깐 오늘 이야기가 3000% 좀 많이 빠져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자, 요 대목에서는요. 자신이 경험한 바를 아주 구체적으로 쭉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보면서 여기서 이제 그 손님이 나에게 낚시하는 묘리에 대해서 몸소 보여주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내가 말합니다. 와우, 서프라이즈! 묘리가 도대체 이 정도에 이른단 말이에요? 놀래서 묻는 거죠. 이 정도입니까? 이것을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묻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선의적인 표현이에요. 즉, 위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이 어때요? 의문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둘, 단순히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서리적인 표현, 이 둘 사이의 차이와 효과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손님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법이니 묘리를 말로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 그래, 스킬, 기술은 가르쳐 줄 수 있어. 하지만 묘리는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야. 만약 묘리를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묘리가 아니야. 한마디로 묘리란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거야. 자득이야. 이게 이 작품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득. 기어이 말하라고 한다면 한 가지 해줄 말은 있긴 있어. 그건 바로 뭐야? 그대가 나의 법을 지켜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온 정신의 마음을 다해서 한다면 가능은 하지. 한마디로 뭡니까? 묘리를 깨닫기 위한 조건이에요. 또 날짜가 쌓이고 달수가 오래되어 익히면 하기 지습지하면 한마디로 뭡니까? 묘리를 깨닫는 조건이에요. 일단 손이 우선 그 알맞음을 가늠하고 마음이 알을 터득하게 될 거야. 정신을 가다듬고 오랫동안 묘를 익히면, 몸에 익히면 묘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스스로가 터득할 수 있을 거야.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깨닫는 거야. 이와 같이 하면 혹 묘리를 터득할 수도 있고 터득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한다면 이건 개인차죠. 은미한 것까지 통달하고 지극한 묘리를 다할 수도 있고 한 가지만 깨닫고 두세 가지는 모를 수도 있으며 이건 개인의 능력이죠. 하나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의욕을 뭐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아?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황홀하게 스스로 깨닫게 된 바를 자신도 알지 못할 수도 있으니
한마디로 묘리를 터득하고 난 다음의 결과, 내지는 묘리를 터득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 난 다음의 결과를 쭉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하면서 깨달을 수도 있지만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포기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의욕이 많아지거나 이유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 다만 그것은 전부 다 뭐야? 그대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내가 어찌 간섭하고 참여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간섭할 수는 없는 거야. 내가 그대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나는 설명을 하면서요, 낚시, 지문에 있는 낚시를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공부하는 거죠. 고3 수험생이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학문을 하고 이런 걸 떠나서 고3 수험생이 내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문제집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한 간단한 걸 가지고 비유를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 글은 낚시에 대한 글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그 과정들에 같이 대입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낚싯대를 던지고 감탄을 합니다. 와우, 서프라이즈. 당신의 말씀은 정말로 훌륭합니다. 나 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을 미루어 나간다면 어찌 낚시질에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상황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작가의 어떤 확장적 사고가 드러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말하기를 인용하고 있네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건 낚시라고 한다면, 큰 것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삶에 대한 깨달음, 자득이죠. 자득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으니 어찌 이와 같은 종류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옛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손님이 떠난 뒤에 그 말을 기록하여 스스로 살피는 바이다. 내가 왜 이 글을 쓰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즉 나의 깨달음과 글을 쓰는 목적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남구만의 조설이라고 하는 수필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필이고요, 썰이고요, 체험적이고요, 비유적이고요, 낚시를 통한 깨우침, 그건 바로 뭡니까? 자득이죠.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대화를 통해 일상적 체험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문제의식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유추의 과정을 갖는다라고 해요. 전개 방식은 유추예요. 일단 문제 상황을 먼저 제기하죠. 나는 낚싯바늘의 길이와 너비와 구분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무지자예요. 그래서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등급이 안 나와요. 자,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살펴야 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낚싯바늘 끝이 너무 굽어. 안으로 향했어. 물고기가 바늘을 삼키기는 쉬우나 뱉기도 어렵지 않아. 문제집이 너무 쉬워. 이건 기초 중에 기초야. 공부하기는 편하지. 하지만은 이거는 잊어버리기도 쉬워. 즉 대화체를 사용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낚싯바늘 끝이 밖으로 향하긴 했어. 근데 너무 넓어. 양이 너무 많아. 두꺼워. 이거 언제 공부해? 자, 낚싯바늘을 둘러서 굽힐 적에는 반드시 끝을 짧게 해서 쌀아기 하나만 끼울만 해야 돼. 한마디로 뭐야?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설과 수능에 맞는 문제 경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책은 어떤 이론만 있지 문제에 대한 설명이 빈약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낚싯줄을 당기는 방법이 빠졌어. 반드시 잠길락 말락하고 그때 옮겨야 하는 거야. 한마디로 뭐야? 책이 좋으면 뭐해? 네가 해야지. 네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난 정확하게 좀 가르쳐줘. 가르쳐줄 수 있지. 테크닉은 가르쳐줄 수 있지만 진짜 공부는 가르쳐줄 수가 없어. 그거는 진짜 공부를 가르쳐주면 그건 공부가 아닌 거야. 그건 네가 하기에 따라 달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낚시가 아니구나 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제시되는 해결 방안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층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서 법과 묘리라고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 깨닫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낚시라는 작은 것으로부터 삶의 지혜인 큰 것까지 내용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일상적인 체험인 구체적인 사례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문제의 의식을 확대하는 2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소재에 빗대어 설명함으로써 청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한마디로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표현상의 특징. 자, 일단 배경 소개해 볼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요즘은 트렌드가 배경에 대한 어떤 기능, 역할, 의미를 묻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경술련이라고 하는 배경과 그 다음에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배경. 이 배경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간적 배경은요, 작가의 삶과 활동을 구체화하며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면, 공간적 배경은요, 작가가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장소이면서 주제를 구현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소재를 볼까요? 소재는요, 낚싯대, 낚싯바늘, 낚싯줄까지도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소재들은요, 결국은 낚시의 소재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도구로서 기술과 지혜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다음 비유법이에요. 비유법. 낙엽이 나무에서 떨어지듯 마치 손을 빗질하듯 이런 식으로 다른 소재, 다른 행위에 빗대어 설명함으로써 청자, 그러니까 작가죠? 청자의 이해를 돕고 있고요.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가 막 낚싯바늘을 목구멍으로 삼킨 다음이어서 낚싯바늘의 갈고리 부분이 목구멍에 걸려 좌우로 요동을 쳐서 반드시 펄떡거릴수록 더욱 단단하게 박힐 것이니 라고 해서 물고기를 잡기까지의 어떤 과정,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술 방법을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용은 마지막에 있죠. 옛사람의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남구만의 수필 조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